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인들이 엄청난 국난, 위기들을 다 돌파하고 결국 성장해서 지중해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루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루투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데 쉽게 말해서 능력, 역량, 실력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루투가 뭐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 비루투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루투는 이태리 말인데요. 영어로 치면은 virtue입니다. 영어 virtue는 덕이라는 의미이지만 마키아벨리의 비루투는 뛰어난 능력, 실력, 역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비루투가 있었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은 로마인들은 능력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루투는 진정으로 강한 것, 강건한 것,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탄탄하게 쌓아 올린 그런 실력 같은 거,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비루투를 이해하려면 비루투의 대립 개념인 포르투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포르투나는 영어로 하면 fortune인데요. 그러니까 운입니다. 이 세상 만사는 다 운이다. 개인의 인생이든 국가의 흥망이든 다 운이 지배한다. 이 운명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마키아벨리는 그 유명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운명의 여신을 급류가 범람하여서 평야가 유실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급물이 붕괴되고 여기서 땅을 침식하여 그것을 저기에 퇴적시킬 때의 그러한 급류의 흐름에 비유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공할 위력 앞에 어떤 방도로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달아나거나 급류의 맹습에 굴복하고 만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노력을 기울여도 운명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고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혼자서 밭에 나가서 삽 하나 들고 배수구 만든다고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운명 앞의 인간은 이렇게 초라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마키아벨리의 얘기가 재미가 없겠죠. 마키아벨리는 운이 엄청 강하긴 하지만 인간은 평소에 역량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 운명에 맞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능력, 그게 바로 비루투인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대책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날씨가 계속 쾌청할 때 제방이나 둑을 쌓아 방배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다시 불어나더라도 그 물을 수로로 유입시키든가 해를 끼치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두게 된다. 역시 운명의 여신도 대적할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혼신을 다해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제방과 저지할 둑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세상 만물을 박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인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준비하면은 운명의 여신에게 저항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여지는 남겨두는 거다. 개인에게 비루투가 있다는 것은 이 용기와 투지가 있고 이 사람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상태, 갈고 닦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 상태, 타락하지 않고 기강이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로 치면은 인민이 부패하지 않고 법과 규율이 바로 서 있는 상태, 물러터지지 않고 군사력이 강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당시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탈리아는 급류가 휩쓸고 가는데 이 제방이나 도랑이 없는 상태라면서 탄식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비루투가 없어서 이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힘 앞에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반해서 과거의 로마인들은 이런 비루투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팽창하고 번영했다고 말하죠. 이탈리아인들이여, 우리의 조상 로마인들을 배우자.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 강철 같은 기백과 규율, 비루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법률, 군사력, 종교. 이 중에서 종교는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이데올로기나 이념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 부분은 제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지도자, 법률,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훌륭한 지도자가 인민에게 비루트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국난이 닥쳤을 때 뛰어난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서 인민을 감화시켜서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화시킨다는 말이 소프트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민을 규율해서 강철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자신의 그 엄청난 비루트를 사회에 발산하고 주입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뛰어난 시민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나와줘도 그 나라는 안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의 비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영웅보다 법률을 더 믿고 중요시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인간보다 법률을 더 우위에 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이 처벌받는 것에는 권력자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 첫 번째 예외가 생기면 두 번째 예외도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예외가 생기면 이제는 도미노처럼 기강이 무너지겠죠.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을 처음 창설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브루투스는 앞선 영상에서 로마가 어떻게 공화정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잠깐 나왔던 사람인데요. 그 카이사르를 죽여가지고 이 브루투스 넘어져 할 때 그 브루투스는 아니에요. 훨씬 더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로마의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를 로마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내쫓았을 때 리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브루투스가 폭군을 쫓아내고 로마의 자유를 가져와서 자기가 초대 집정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들내미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 두 놈이 옛날 왕정 때의 기득권을 잊지 못해가지고 타르퀴니우스 측 영모에 붙어버렸어요.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자식이 그 공화국에 대한 반란군에 가담해버린 거죠. 브루투스는 엄청나게 엄격한 원칙파였기 때문에 두 아들을 직접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했고 심지어는 그 사형 집행까지도 입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아무리 원칙파라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 요즘은 트렌드가 사람들이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게 그렇다고 하는데 야, 이 사람은 너무 심하죠. 예. 저는 남한테도 관대하고 나한테도 관대하고. 마키아벨리는 이런 정도로 엄격하게 법률을 수호하는 사람이 그 공화정을 창설했기 때문에 로마가 처음부터 기강이 딱 바로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기소된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든 간에 과거에 나라를 구했든 말았든 간에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외 없이 처벌해서 시민들의 마음에 그 법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진다.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가진 그 법률의 강점을 2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그 불온한 의도를 가진 유력자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온한 의도라는 것은 그 자기 세력을 불려가지고 나라를 장악해서 참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로 유력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인민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군대를 사유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로마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자유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로 바로 폭력으로 응징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소하고 사태의 진실성에 따라 재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된 사람은 그 자신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도 갖고 있었고요. 마키아벨리는 이게
로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법적 고발의 반대는 중상입니다. 중상은 공개적인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은밀한 회랑에서 쑥덕쑥덕 파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중상은 공화국을 병들게 하죠. 앞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마키아벨리가 그 사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사회라는 것은 서로 증오하는 당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증오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없으면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가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사는 그 피렌체가 바로 그러한 중상이 판을 치는 곳이라면서 개탄을 합니다. 이 중상의 끝은 뭐냐? 결국 파벌끼리 유혈 사태가 나는 거다. 말로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결을 할 것을 칼로 가지고 한다. 칼을 든 자가 나라를 장악하면은 그 나라의 자유는 종말을 맞는 거다. 이런 일이 나중에 실제로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평민파와 귀족파의 분쟁. 그러니까 이제 마리우스, 술라, 그 뒤에를 이은 카이사르의 등장이죠.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가진 두 번째 우월한 법률은 임시 독재관 제도의 창설입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하나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수많은 그 종족이 거주하는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요.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40여 개에 달하는 그 부족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국가의 존폐의 기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독재관 제도입니다. 엄청난 그 위기 상황에서는 딱 한 명의 시민에게 최고 권력을 부여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독재관이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정관도 원로원도 로마의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로마 내부를 단결시켰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영어의 독재자, 딕테이터는 독재관이라는 그 로마 시대의 명칭 딕타토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독재자와 로마의 독재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독재자는 임기가 없잖아요. 이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면은 독재자가 물러나는 것은 그 다음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든가 아니면은 인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내든가 둘 중 하나죠. 그런데 로마 시대 독재관은 임기가 딱 6개월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의 영토가 커지면서 이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독재관 임기도 1년으로 연장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이 기한이 분명히 있는 관직이고 또 그 기한도 엄청나게 짧은 거였다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이 독재관 제도에서 또 중요하게 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독재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공화국의 제도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뜯어고치거나 하지는 못한다. 절대 네버. 원로원의 권한을 뭐 변경하거나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후에 항구적인 정치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그 제도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권력의 본질적인 성격,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로마의 비르투 세 번째 원천인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재 책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